이재명 후보는 이 정도로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서 청와대 또는 총실 직속으로 만들겠다. 그 SBS 인터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각종 방송이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죠. 방송 이런 걸 보면 특히 지상파에서 지금 서로 토론 안 하니까 KBS만 해도 다 후보들 불러서 인터뷰하고 지상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안 길어. 길어야 한 10분이에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그 SBS 인터뷰에서 그런 거죠.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만들겠다. 이건 뭐 계속 예고가 돼 있었던 건데 이 총리실 직속으로 만드는 게 이재명 후보만의 생각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했던 거예요.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기획예산처를 이명박이 재정경제부랑 합쳐갖고 기획재정부를 만든 거니까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이명박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가 하거나 총리실 직속, 지금 기획예산처는 노 대통령 때 총리실 직속이었거든. 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만 떼내도 기재부가 저짓거리 못한다는 거. 완전 공룡이잖아 지금 기재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여러 제안하는 정책들 중에 공무원들 특히 이제 관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러니까 관료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정책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력한 세제 정책 이런 것들도 이게 고위공직자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공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 기재부 기능 분리 저거 하나로 모든 공무원들을 다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기능이 단순히 기재부가 어떤 정권을 휘둘러서 전횡을 휘두르는 게 꼴보기 싫다. 지금 홍남기 하는 거 보기 싫다.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처를 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기재부 때문에. 그러니까 다 절름발이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급 공무원 정도 되는 분들은 실감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급이 시작되는 순간, 내가 9급에서 8급이 되는 순간, 전체 그 행정부 조직도가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두 다 똑같이 느끼는 문제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때문에 내 수당이 제대로 안 나오고, 기재부 때문에 인센티브 그 평가가 굉장히 손해보는 경우가 매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엄청 분노합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근데 그렇기도 한데 또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또 제 친구가 기재부에 있잖아요. 제 예. 절친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억울해합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없고 요즘은 뭐 혜택도 없어지고 뭐 해서 홍남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제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 좀 해체해달라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런 발표에 굉장히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해체예요 이게. 지금 기재부가 아까 그 표를 보시면 그걸 떼어내면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떼어내면 해체가 아니고 뭐야. 근데 그게 예산 편성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입법부가 벌벌 떨잖아요. 기재부 차관 뜨면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조아린다니까 이런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병폐라는 것을 드러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국민들 막 힘들어 죽겠는데 기재부는 천하태평이야. 우리 뭐 추경 어쩌고저쩌고 뭐 국채가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돈 안 쓴 나라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채 비율을 40에서 45%를 훌쩍 넘어서 한 80%까지만 갔다고 해도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나라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무역이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까지 역대급 찍었잖아요. 수출을 역대급 찍어서 사상 가장 많이 수출을 한 해가 됐단 말이에요. 예. 결국 그런 건 무슨 의미예요? 돈을 벌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대로 가난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OECD 평균 국채 비율이 120%쯤 돼요. 한국이 지금 45%쯤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본처럼 250% 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한국이 난 최소한 80%까지는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맡고 있다? 기재부가 맡고 있잖아요.
나는 기재부 갖는 권력은 검찰이 갖는 권력이 1이라면 기재부의 권력은 10쯤 된다고 봐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예. 이거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GDP 대표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한 5% 정도 썼고 일본 같은 경우 한 2.5% 썼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한 1.4%밖에 쓰지 않아서 그 결국은 집행부에서 계속 대통령도 지급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획예산처를 또 총리실이나 대통령 산하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그 백악관 밑에 예산국을 예.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근데 최근에 윤석열이 또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기재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게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대선 나온 자가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그래 놓고 나서 족발집 자영업자한테 가서는 돈 막 다 해줄 것처럼 월세 같은 거 막 다 자기가 막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거 어디서 나와? 기재부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를 개혁 안 하고 그만한 돈을 쏟아 부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재부 개혁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왼쪽에 있다고 난 봐요. 이 지점은.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일부는 상당히 기재부 편향적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김진 이런 분들은 다 그런 성향인 거야. 아, 나라 국간이 비어간다. 뭔 개소리 하십니까? 왜 다른 나라 이야기를 안 하냐고. 아마 OECD 국가 중에 국채 비율이 우리나라 두 번째 정도로 낮을 거예요. 그 에스토니아인가 거기인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OECD 국가들 중에 실질적으로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중에는 아직도 가장 빚을 안 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에 3프로TV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계속 지금 일주일 넘도록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라고 심상정도 있어. 예.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조회수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캡처를 해왔는데 이재명 후보 541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2배죠, 2배. 사실 3프로TV 덕을 본 것 같죠. 3프로TV가 그 사이에 구독자가 40만 명이 늘었어요. 며칠 사이에요? 예, 예. 3프로TV도 이재명 덕을 본 거지.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 후보는 287만에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 하고 있죠. 예. 윤석열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볼 게 없으니까. 지루하니까. 맞아요. 이재명 얼마나 잘했길래 하고 보수 사람도 볼 거 아니에요. 요런 거죠. 저 287만도 이재명 보다가 한번 눌러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빨간색 있잖아요. 요 빨간색. 멈춤. 여기 얼마까지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본 네, 거예요. 네. 다 보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볼 수가 없지. 시간이 안 되니까. 예, 예. 내가 여기 이재명 후보는 이만큼 봤고 윤석열은 이만큼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 전 사실은 윤석열 후보 조회수가 한 500만 올라가는 순간 본 사람들 절대로 찍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가 나간 다음에 약간 지금 간단한 그런 빨리 돌려보는 여론조사까지는 아니고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그대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윤석열 지지자였는데 안철수 지지로 바뀌었다라는 게 조금 높아져 가고 있어서 왜냐하면 대안으로 지금 안철수를 옮겨가는 약간의 분위기가 있지 그러니까 않나. 저 3프로 인터뷰에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제외하면은 다 호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심상정도 저는 그 4개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 때문에 억지로 다 봤는데 안철수 심상정 편을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짧은 순간 어떤 갈등 상황에서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만 도출되다 보니까 안철수 하면 뭔가 바보 같은 이미지 그리고 심상정 하면은 너무 센 누나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가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고 넘어갔네.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한데 문제는 안철수도 그렇고 심상정도 그렇고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너무나 바르게 하고 괜찮은 사람들이더라고. 그런데 그 이재명하고 유일하게 다른 점 딱 하나는 이재명은 자기가 이야기한 걸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심상정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말만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심상정 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 알면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화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왜 당은 그 꼴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고, 왜 당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똑똑한 척을 하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다들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게 드러나니까 확실히 대선 후보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그 3프로 TV에서 공통된 질문을 하는데 그걸 준비를 윤 차장은 왜 이렇게 안 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표적인 공통 질문이 MSCI 그 지수 편입 관련된 거였는데 유일하게 윤석열만 MSCI가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MSCI를 아는 사람이 보면은 쟤 모르네.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아는 척만 예, 하는데 예, 맥이 그거 아니야. 그런 거 대충 예, 예. 때려잡는 것도요 머리예요. 그 대충 있잖아.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딱 쓰면은 거기에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뭐 지나가는 것도 능력이고 어떻게 다 알아. 아니 근데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는데 답을 못 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하는 상태. 모르는데 준비도 안 내가 했다는 봤을 때 거는. 이거는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패착인 거죠. 네. 차라리 안 나가면 그렇지. 사람들이 모르기라도 할 텐데 나가갖고 다 들켜버리는 케이스. 더군다나 막 1시간 30분 정도 네. 했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자기 민낯을 다 까발려버린 더군다나 비교 대상이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뭐 지식평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나가는 방송마다 상종가를 치고 있어요. 와,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정치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 엄청 많아.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만 관심 있는 사람, 경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관심 있는 사람, 반려동물, 뭐 게임 그 모든 분야를 가면 중상도 아니야. 최상급으로 이야기를 해버려. 저건 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여러 사람이 중간에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사람한테 느끼는 그 매력이랄까. 와, 진짜 똑똑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자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저런 후보가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들 되게 존경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DJ가 다시 나온 것 같은 느낌.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통틀어 가장 석학이에요, 석학. 예. DJ의 어떤 현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뭔가 김대중이 전태일의 달을 쓰고 다시 태어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예. 자,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도올 김용옥 선생하고 또 농촌 문제 이야기를, 농업 문제 얘기를 했어. 아, 이분은 정말로 모르는 게 없구나. 아니 제목도 너무 재밌어요. 농업 문제도 합니까? 이재명은 하늘이 낸 사람. 기본소득을 냈을 때 성각자라고 생각했다.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네, 저희 영상도 봤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도올 선생님이 쫄았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도올 선생님이 버벅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그 주제로 더 정확한 대답을 해버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버벅대는 그 순간이 나오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도올 선생 자체가 농촌 문제 관련해 갖고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하고 만남을 만들어준 자리예요. 그러니까 도올 선생이 농업에 무슨 뭐 박식하신 분 아니라고 보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죠. 지금 기본소득 얘기가 왜 나왔냐면 농촌은 사실상 소멸해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 별로 없고. 물론 일부 젊은 층들이 농촌으로 많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무슨 기초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면 뭐 3천만 원 주네 1억 주네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일부 내려간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농촌 문제는 상당 부분 맨날 양보하고 외국의 농산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농촌한테 보조금 주는 형태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 농촌이라는 것이 소멸해 버립니다. 당장 돈 주는 것은 어떤 배상 차원의 문제지만 농촌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식량 주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농촌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주자들 토론회 그 방송에 나와요. 농촌 문제가 언급된 게 지난 대선 딱 3초였대.
농촌 문제가 언급된 게 모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농촌 인구가 옛날만 해도 농촌 인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농업인들이 막 1,500, 2,000만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몇백만 정도밖에 안 돼. 정확히 내가 알고 있기에 농업 인구가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3,400만 될 거예요 아마. 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토론을 할 때 농업 문제가 3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 관료 조직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 주도 성장을 필요하던 그 시대의 관료들이 지금 아직 그 상층부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성으로 보는 거죠. 산업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우리 국민의 일부 그 국민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돈벌이 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로서 농촌을 바라보기 때문에 돈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필요한 거는 수입하면 되잖아. 근데 수입하는 게 과연 지금 글로벌 시대의 합리적인 대안인가?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건 그 수출하는 그 국가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농산물 중심의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래 구조 자체가 그 나라한테도 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는데 저는 가장 모범적인 어떤 정책을 보여주는 게 독일이라고 보거든요. 독일은 헌법에 농촌 인구 비율을 딱 그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몇 % 이상을 농촌 인구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기본소득 개념에 그러니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농민들은 농민으로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농가 소득 외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도시 노동자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보장해 둔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차액만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농민들이 경쟁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올해 뭐 고추가 뭐 잘 된대. 그럼 다 고추 심었다가 다 망하고. 뭐 올해는 마늘이래. 마늘 심었다가 다 같이 망하고.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심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보장을 해주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은 내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농촌도 그런 거지. 국가가 좀 나서갖고 정리를 해줘야 돼. 지금 도매 시장 문제까지 다 포함해. 유통까지. 한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우가 잘 팔리니까 몇 년 사이에 한우를 엄청 키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 또 폭락하잖아. 예. 그럼 한우 농업했던 사람들이 또 망해. 폭락하면 그 다음에는 한우를 안 키운 사람이 적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한우 가격이 엄청 올라가. 폭등하고. 근데 그 유통 마진 자체를 막 몇 단계 건너뛰니 막 9단계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걸 한 2, 3단계만 줄이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요. 이런 걸 국가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농업에 관한 문제는 결국엔 도시인들의 먹거리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요거 굉장히 진짜로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아젠다가 아닌가 싶고요. 이미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의 한 면을 농민 기본소득을 실험해 본 1인당 15만 원씩. 실제로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농촌을 소멸시키면 안 되잖아. 예.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보편적 기본소득을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과정이 결국에 아동수당 뭐 늙으면 기초연금까지 포함해갖고 이게 연결시키면 전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직업군에는 농업민들한테는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게 나가야 된다는 거고 이미 해봤다는 거고. 자, 어쨌건 이야기가 좀 더 길어져 봐야 농업 문제만도요. 이야기해보면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이야기 뭐 할 만한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새날을 516으로 아직 내버려 두시네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얘네들이 부정선거 이야기 하잖아요. 박근혜의 최종 득표율이 얼마였다? 516. 아니라고 말했죠. 실제로 선관위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51.5% 얻었습니다. 우리가 516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박근혜가 당선이 확정되는 시점, 투표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박근혜가 당선이 되는,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되는 타이밍에
득표율이 51.6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최종 득표율은 51.5%였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예.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개표가 더 되니까 비율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시죠. 요거 역사적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추론으로 만드는 과정이긴 하지만 역사적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51.6이라고 하는 게 심지어는 국정원의 부대 남바이기도 하죠. 그렇죠. 5.16 부대라고 하니까요. 5163. 그러니까 5월 16일 날 새벽 3시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5163 해갖고. 이게 좀 되게, 근데 그 516을 지금 새날 숫자에다가 구독자에다가 오래 남겨두시면 이미지가 이상해져요. 새날 516 된다고. 빨리 517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쯤에 9시 성동일. 성동일로 다시 올게요. 자,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새날 마켓도 좀 가주시고 이것도 노딱이겠지요.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